윤석열 후보가 250만 채 공급, 이재명 후보는 꼭 60만 채 더 이미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 1타 강사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 오준호의 대선 후보 모두 까기입니다. 이제 투표일이 다가옵니다. 너무 재미없는 대선이라고요. 저 오준호가 재미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는 대선 후보들 문제점 제가 시원하게 까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본소득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준호, 너는 기승전 기본소득이냐? 아닙니다. 저는 기본소득 승전결입니다. 이 기승전결의 기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일자리, 양극화, 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 기본소득이 없어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소득 승전결의 관점에서 다른 후보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코로나 양극화 시대, 후보들의 소득 보장 정책은 어떠합니까? 제가 세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심, 한심, 진심.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는 소심합니다.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 계속 오락가락 합니다. 지난번 1차, 4차 토론에 나오셔서 이재명 후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본소득 하기는 할 건데 국민 뜻을 존중하겠다. 다른 정책들은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본소득만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지도자로 나서시겠다는 분이 소신이 이렇게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국민들이 기대하던 이재명은 억강부약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탈모약 이재명만 남아있습니다. 소신을 가지십시오. 좀 과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후보 시민 최저소득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선별복지입니다. 물론 기존의 복지제도보다 진일보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든 사람들에게만 선별해서 지원하자는 낡은 복지 시스템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본소득 같은 과감한 분배 계획하고는 서울과 부산만큼 거리가 멉니다. 그래도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소득 보장 정책을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아예 소득 보장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심합니다. 이 코로나 양극화는 극심해져 가고 자살률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심인 후보는 저 오준호입니다. 저는 기본소득 65만 원 공약했습니다.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져도,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아파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어떤 위기가 와도 든든한 안전망, 기본소득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계수단을 보장한다는 저 오준호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진심인 후보, 소득 보장 정책을 제대로 낸 후보입니다. 대선 후보들 재원 계획은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걸까요? 저는 이번 대선에서 재원 계획을 투명하게 제출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다른 후보들 재원 계획 제출하지 않고 증세 계획도 없이 이 공약 저 공약 남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윤석열 후보입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 공약을 다 모아봤어요. 얼마가 드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 공약을 다 하려면 5년 동안 373조가 소요됩니다. 가장 최소한으로 잡은 게 이런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이언돔을 조기 도입하겠다, 이런 것은 계산할 수도 없어요.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하겠다, 사드를 사와서 배치하는데 그 역시 2조 원이 넘을 겁니다. 그것은 포함되지도 않은 액수입니다. 윤석열 후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시려는 겁니까? 윤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 재정을 구조조정해서 마련하겠다. 373조를 마련하려면 매년 70조씩 기존 예산에서 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예산 약 600조 중에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 300조쯤 됩니다. 300조의 5분의 1을 매년 어디서 가져오려는 걸까요? 여기에 더해서 윤 후보는 종부세 폐지하겠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하겠다, 감세 공약을 남발하고 있죠. 이런 감세로 역시 5년 동안 줄어드는 세수가 약 60조로 예상이 됩니다. 세금 깎아주고 있는 사업 다 줄이고, 그리고 심지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재정 준칙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이 공약을 다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윤 후보는 말 그대로 도사입니다. 할 수 없는 공약을 선거라서 계획도 없이 마구 떠든다면 윤 후보 당신이야말로 사상 최악의 포퓰리스트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 계획을 다 제출했습니다. 기본소득 월 65만 원씩 지급하려면요 얼마가 드냐고요? 1년에 380
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소득 목적세로 약 230조, 소득세제의 비과세, 감면 등을 폐지하거나 정비해서 90조, 그리고 기존 현금 복지를 점진적으로 통합해서 60조, 이렇게 재원 계획을 다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증세하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기본소득이면 가능합니다. 다른 복지제도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 파이를 늘리기가 어렵죠. 하지만 기본소득은 다 같이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평등하게 기본소득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받으면은 국민들의 90% 이상은 순수혜층이 됩니다. 다 같이 좀 더 내고 더 나은 복지국가를 만들자, 동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부를 과감하게 재분배해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해주자. 저는 이렇게 계획이 다 있습니다. 제가 기본소득 월 65만 원을 이야기하는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시민 최저소득이라는 제도를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시민 최저소득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제게 심상정 시민 최저소득은 100만 원을 준다는데 오준호 기본소득은 월 65만 원이니까 이게 적은 거 아니냐?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법니다. 이 노동자가 오준호의 기본소득 월 65만 원을 받으면 265만 원의 소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심상정 후보의 시민 최저소득에서는 이 노동자에게 한 푼도 지원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최저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00만 원 수준의 기준소득을 만들어 놓고 그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이 기준소득과 그 사람이 버는 소득의 차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근로소득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은 시민 최저소득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는 돈이 0원이기 때문에 기준소득과 그 차액은 200만 원이고 그 절반이 100만 원이잖아요. 하지만 200만 원을 버는 분들은 이 기준소득에 딱 걸렸기 때문에 한 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상정 후보의 시민 최저소득에서는 200만 원 정도 최저임금을 버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 이상으로는 한 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금은 내고 지원을 못 받는다면 이 제도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시민 최저소득의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낮음. 두 번째는 뭐냐?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낮춥니다. 100만 원씩 버는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A와 B 모두 100만 원씩을 시장에서 근로소득으로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A는 50만 원어치 노동을 해서 150만 원을 법니다. 이 사람이 시민 최저소득 하에서는 자기가 버는 돈과 기준소득 200만 원이거든요. 이 차액의 절반을 지급받으니까 최종 소득은 175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B는 이 50만 원어치 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신의 소득과 기준소득의 절반이 50만 원이니까 최종 소득은 15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50만 원어치 일을 더 한 사람은 A는 B보다 25만 원을 더 버는 셈이죠. 50만 원어치 일을 더 했는데 실제로 버는 소득은 B에 비해서 25만 원 밖에 없다면은 이것은 사실 소득세를 50% 떼가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럼 차라리 일을 안 하고 150만 원만 벌겠어 라고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도는 노동 의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 의욕 감퇴. 세 번째는 이 제도가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 해체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인 가구 두 가구가 버는 수익 총액보다 두 사람이 부부로서 시민 최저소득에서 받는 소득이 더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위장 이혼 이런 것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위장 이혼인지 아닌지를 걸러내는 선별 행정 비용이 따로 또 들어가야 할 겁니다. 가구 해체. 심상정 후보가 이런 시민 최저소득을 제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제도가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는 진일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선별복지의 확장판입니다. 또 심사하고 선별해야 합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라는 말이 있는데 선별복지를 확장해도 결국은 선별복지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 소득보장제도는 그런 땜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 더 이상 삶에서 마주하는 위기가 과거처럼 예측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도래할지 모르는 위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보편적인 든든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선별심사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심상정 후보는 왜 기본소득 같은 방식을 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이 시민 최저소득 역시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 한국형 마이너스 소득세, 안심소득제 같은 이름으로 비슷한 정책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심상정 후보 정책도 계산을 해봤더니 1년에 50조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는 이 시민 최저소득 발표하시면서 예산 얘기 안 하셨어요. 증세가 필요한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50조 원의 예산이 드는 이런 정책조차도 증세하자라는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선거에 도움이 안 될까봐 안 하신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 100조, 200조가 들어갈 수 있는 기본소득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결국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려면은 과감한 재분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증세를 하자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할 수 없으니까 시민 최저소득같이 기존 복지제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정책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복지제도를 넘어서는 과감한 대안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저는 진보의 금기 깨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선 후보들 일자리 성장 공약 이대로 좋을까요? 이재명 후보 디지털 전환으로 일자리 200만 개 만든다고 합니다. 코스피 5000 시대 세계 5대 강국 약속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간 주도로 기업 투자로 일자리 늘리겠다고 합니다. 복지를 현금으로 주지 말고 서비스로 주면 시장이 커지니까 일자리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생겼던 해프닝이 청년 사회복지사들 만나서 경쟁력을 키워라, 코딩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들한테 코딩 배워라,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일자리 정책인가 봅니다. 안철수 후보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거대 기업 5개 키우고 초격차 기술 5개 만든다고 합니다. 민간 주도로 일자리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심상정 후보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린노믹스라고 하는 산업 전환을 통해서 지역 중심의 정규직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고 돌봄이나 공동체 참여해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오준호는 이번 대선에서 일자리 몇만 개 만든다는 공약하지 않은 유일한 후보일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일자리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만든다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일자리 공약, 이것은 공약이 아니라 공상입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저성장 시대입니다. 돈도 잘 벌고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 몇백만 개씩 늘릴 수 없습니다. 디지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노동 총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적정한 소득 보장하는 일자리, 과거와 같은 8시간씩 일하는 일자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겨나는 것은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죠. 두 번째는 기후위기입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과거와 같은 정규직 일자리 수백만 개 만들다가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을 전환해야 되는데 과거 탄소 배출에 의존하는 산업, 석탄 화력 발전소 이런 것들은 차츰 없애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많은 일자리가 사실 사라집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사라지는 일자리와 상쇄됩니다. 후보들 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몇백만 개 만들겠다 말하는 거, 이거 사실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저는 시대 정신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소득은 일자리의 대가다 해서 소득이 이제는 권리가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득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합니다. 기술도 충분합니다. 나라에 부도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왜 못한다는 겁니까? 그래도 일자리 정책은 중요한 거 아니냐? 예, 저도 적게 일하고 안전한 일자리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눠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 3일 휴식제를 얘기합니다. 주 3일 휴식제는 주 4일제와 다릅니다. 주 4일제는 노동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주 3일 휴식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노동시장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 일주일에 3일은 쉴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본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1인 가구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급일로 따지면은 하루에 12만 원 정도 꼴입니다. 기본소득 월 65만 원이면은 12만 원씩 5일을 쉴 수가 있습니다. 즉 65만 원 기본소득 받으면 내가 정규직이든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든 혹은 가사노동자든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나누어 적게 일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기본소득 월 65만 원이면 하기 싫은 일을 거부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처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직장에 비록 급여는 조금 적더라도 기본소득이 있으니 뛰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없는 일자리 약속 그만하고 있는 부를 나눌 생각을 합시다. 성장에 목매지 말고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하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주의, 기후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약 이대로 좋을까요? 최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서로 부동산 공급을 두고 도박판을 벌리고 있죠. 윤석열 후보가 250만 채 공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재명 후보는 받고 60만 채 더 310만 호 공급을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 GTX 연장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쪽에서는 F선 신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폭탄, 대출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여기서 두 후보는 이미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 역대 최대로 공급을 했습니다. 연평균 28만 채를 공급했고 서울에만 8만 채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에만 13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 11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집을 어디다가 지을 생각입니까? 이 공약을 실현해도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과밀인 수도권이 완전히 벌집이 되고 말 겁니다. 교통이나 교육,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해질 겁니다. 이제는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해준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 90%로 올린다고 합니다. 10억짜리 집이면 9억을 은행 빚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 공급하면 반드시 초과 공급 옵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 은행이 대출을 조이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미분양이 늘고 금융기관부터 차례로 부실해집니다. 빈집이 늘어나면 일대가 슬럼화가 됩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둘 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바로 토지 불로소득입니다. 토지 불로소득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영끌이 발생하고 사업자와 공직자가 비리로 왈치를 추는 것이죠. 토지 불로소득을 그냥 두고 공급만 하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도 따라서 더 빨리 커질 겁니다. 저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3가지 화살을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토지 보유세 신설입니다. 토지 보유세는 복잡한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에, 집이 아니라 토지에 단순한 세율로 일괄 과세해서 땅값의 하향 안정화를 가져옵니다. 전문가들은 집에 과세하는 종부세보다 땅에 과세하는 토지 보유세가 훨씬 더 집값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토지 보유세 세수를 토지 배당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토지 배당을 받으면 전 국민의 88%는 내는 세금 부담이 있더라도 받는 토지 배당으로 순수혜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청년 무주택자에게는 주거비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살은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는 국가가 민간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건설사나 시행사, 수분양자는 막대한 토지 불로소득을 로또처럼 맞았죠. 국가가 땅은 소유하고 임대만 해주면서 주택을 공급하면 훨씬 저렴하게 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 좋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늘리고 자가보유 기회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위해서 최저 주거 기준을 높여서 방이 아닌 집에 살 수 있도록 기회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식으로 헌집 다 헐어버리고 자꾸 새집만 짓다가는 지구라는 집이 무너집니다. 이제 더 이상 집이 필요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 말고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아도 기회가 평등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1차 사자토론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제안해서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합의하는 그런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 이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 드라마에 보면은 두 팀이 죽음의 줄다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는 팀은 뚫린 바닥으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연금개혁을 말하는 후보들은 이 연금개혁을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가 마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봅시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 노후 보장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OECD 1위, 2위를 다투고
다투고 있습니다. 다른 노후 보장의 수단이 있으면 연금 개혁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노후 보장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연금 개혁에 다들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제대로 된 노후 보장 수단을 갖추는 거죠.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노후 보장 체제를 더 나은 체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으로의 개혁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이 매력이 있습니까? 이런 연금에 계속 매달려야 합니까? 저는 머나먼 연금보다 지금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복지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기본소득 중심의 노후 보장 체계를 만들고 연금은 보완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1,300만입니다. 노인 중 절반이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젊어서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일자리, 중견 자영업자 정도는 해야 연금료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연금이 오히려 노후의 소득 양극화를 벌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노후 보장 중심을 국민연금에서 기본소득으로 옮겨야 합니다. 증세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모든 노인에게 틈새 없이 보장해야 합니다. 저는 기본소득 월 65만 원에 지금의 기초연금을 더 합치고 조금 조정해서 모든 노인들에게 충분한 노후 보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국민연금은 현재의 기여식 연금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해서 유지해 나가면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청년세대, MZ세대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후보들마다 청년 공약 발표해서 청년들, MZ세대 표심 잡으려고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청년 정책 뭔가요? 청년 공약 발표하나요? 저는 청년 공약 따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정책이 청년을 위한 정책입니다. 저는 좀 꼬집고 싶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 청년들을 마치 대한민국에 잠시 놀러 온 외국인 관광객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청년 시기를 보내고 떠나버릴 사람들처럼 취급한다는 거죠. 청년들의 삶의 불안은 청년기 때문만은 아니죠. 중년, 노년 삶이 불안하면 청년기도 함께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삶의 불안을 없애줘야죠. 청년들에게만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저는 모든 시민에게, 청년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월 65만 원 기본소득 약속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전제한 주 3일 휴식제로 어떤 일자리를 갖고 있든 일주일에 사흘은 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든 다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청년만을 위한 주거 정책이 아니죠. 저의 부동산 정책은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서 주거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저의 공공서비스 정책 역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 국민에게 기본 데이터 무상으로 5GB씩 제공해서 통신 접근권을 높이고 공공병원을 확충해서 의료 접근권을 높이겠습니다. 또 기후위기는 청년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온 국민의 미래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책도 약속했습니다. 청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서울에 살고 대학 다니고 대기업 취업 준비하고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도 조금씩 하는 그런 청년들이 떠오르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청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전형적인 청년 이미지만 가지고 청년 정책을 만들면 그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만 나옵니다.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정책이 그런 청년들 모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제 말씀 들으셨으니까 기승전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 승전결이다, 이 말씀 이해하시죠?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해결하는 시작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 여기 가서는 이 공약, 저기 가서는 저 공약, 재원 계획도 없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그런 땜질식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조세체계, 분배체계, 복지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하는 문제죠. 물질이 빈곤한 게 아니라 부를 나누는 방식이 빈곤합니다. 후보들의 용기와 상상력이 빈곤한 겁니다. 저 오준호는 용기와 상상력을 가진 후보입니다. 기본소득 승전결, 기본소득 대한민국, 용기와 상상력을 지닌 저 오준호는 기본소득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지지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